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증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증시의 맥을 잘 짚어주시는 전문가이시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은 화두가 미국의 이제 대선 이게 이제 가장 화두였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 모두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복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좀 있긴 한데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뭔가 불복을 하고 소송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결과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제 가장 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재검표인 것 같아요. 예. 지난 2000년 11월 같은 예를 들면 이제 엘고 후보랑 조지 부시 대통령이랑 붙었을 때는 플로리다 주에서 537표 차이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재검표해서 혹시라도 바뀔 가능성이 사실 예, 있었기 예. 때문에 되게 좀 크리티컬했는데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 굉장히 표 차이가 없지만 그 정도 차이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재검표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바뀌는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0.004% 이 정도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차이로는 지금의 어떤 바이든 후보의 우세 상황을 뒤바꾸기엔 굉장히 좀 쉽진 않다 보니까 예.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트럼프가 불복하고 약간 잡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이게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거나 이제 이럴 위험은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네. 지금 원래는 예상을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대통령도 이제 바이든이 되고 상하원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변수가 발생하는데 지금으로는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화당이 상원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 이게 좀 단기간에 집행이 되기 어렵다. 그런 변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또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약간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감으로써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세게 못 나올 거다. 예. 그리고 나오더라도 내년 1분기 또는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거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여러 정책 중에 꼭 상원의 승인이 필요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증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만약에 상원을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가져감으로써 대신에 이제 증세에 대한 불확실성, 증세를 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은 상쇄된 거죠. 아, 그렇군요. 바이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인 법인세율을 28% 정도 7%나 올린다고 공약을 했군요.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30%대에 있었던 법인세를 21% 내리면서 미국의 기업의 이익이 한 15%에서 20%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돼서 정말 증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익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가 더 줄게 되는 거였는데 예. 이게 이제 상원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예. 이제 10%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오히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측면에서는 좀 부담은 있지만 당장 그 기업이 이익이 내년도에 10%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낮아지다 보니까 경기는 사실 좋아져도 사실 시간을 두고 좋아질 수 있는 거였고 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는 딱 회계연도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이 시장은 오히려 그쪽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빵을 비롯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독점 규제 또 그리고 증세 이런 가능성이 이제
블루웨이브가 사라지면서 그런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관심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그 빅테크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뭐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런 주식들이 이제 과연 그럼 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쭉 갈 건가 아니면 뭐 조금 며칠 가다가 이제 다시 빠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떤 전기차라고 예. 하면은 사실 바이든 후보 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국면에서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산업이 훨씬 더 유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만 보면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뭐 주당 한 490불까지 갔다가 한 400, 한 20, 30불까지 최근에 그렇죠. 조정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네. 그리고 올해 연초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담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와 같은 좀 소위 말해서 많이 비싼 주식들 또는 미래의 기대를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 금리. 예. 그 장기 금리가 이렇게 좀 평탄하게 얌전하게 있으면은 주가가 좀 쭉 갈 수가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오히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세게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는데 예. 사실 올해 들어서 뭐 테슬라가 워낙 굉장히 좀 세게 오른 측면들이 있다 보니 사실 뭐 이게 그 이전의 속도로 네. 테슬라가 이렇게 다시 간다라기보다는 좀 천천히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여전히 이제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네. 좀 천천히 전고점을 향해서 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여전히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비슷합니까? 근데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는 완전히 좀 그 다른 성격의 기업입니다. 아니, 뭐 기업은 다르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테슬라는 되게 보면 미래의 기대를 많이 반영한 기업이고 예, 예. 애플은 정말 우량한 기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품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이제 소위 이제 애플의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근데 대신에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좀 더딥니다. 네. 의외로. 그리고 현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거지 이 기업이 애플이 대단히 많이 고성장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안 좋고 네. 또 뭐 부양책도 늦게 나온다고 하고 코로나도 막 미국에서 뭐 하루당 뭐 10만 명씩 12만 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서 사람들의 어떤 경제 활동 자체가 다시 줄어든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애플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뭐 여전히 애플이 좋다고는 보고 있는데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는 어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른 성격의 네. 기업이고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현금이 많은 거는 투자를 더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애플 제품이 이익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잘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테슬라보다는 덜 하죠. 네. 테슬라는 계속 이제 공장을 막 지어가는 상황이지만 예. 사실은 애플은 이제는 기존의 제품의 모델을 바꿔서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이제 짓는 건데 사실 아이폰과 같은 핸드폰 시장은 사실 성숙 시장, 이미 이제 성숙기를 약간 좀 지난 듯한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주로 자사주를 많이 샀죠. 그리고 그게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 올렸다. 배당도 좀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여서 사실 애플은 굉장히 소위 이제 이쪽 그 여의도 바닥의 이야기로는 디펜시브한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고 예. 테슬라는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성장을 반영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예. 좀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됐다고 한다면 이제 바이든의 정책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분야를 한정시켜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요? 전 되게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극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이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극화를 이제 중국이나 밖에 있는 나라를 괴롭혀서 기업들을 가져오고 예. 자금도 자금도 가져오고 사람도 외부 사람, 네. 이민자들 안 받고 네. 이제 이런 자국 우선주의에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가 강한 거죠. 예. 그리고 기업들이 안 나가고 들어오고 네. 투자를 하더라도 안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예. 트럼프 재임했던 4년 동안 미국 주식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는 이 양극화 문제를 안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남의 나라를 괴롭혀서 우리가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부자들이 좀 세금도 더 내고 뭐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뭐 돈도 좀 더 내고 네. 뭐 좀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복지 정책도 좀 많이 쓰고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좀 돌리자라는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좀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네. 예. 달러가 약하면은 결국은 그 돈들이 미국보다도 조금 더 뭐 싼 시장 네. 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이동하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미국 이외의 다른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저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이제 올린다거나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과 네. 중국과 약간 좀 다이렉트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등 그 동맹 국가와 연합 전선을 펼쳐서 오히려 더 심하게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데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래도 동맹국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 아니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네. 홍콩 보안법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경제 문제보다도 훨씬 더 괴롭고 싫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약간 내정 간섭 비슷한 것도 있고 예. 주권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 예. 이 트럼프는 사실 정책은 뭐 트위터로 막 관세 올리고 막 이러니까 사실 되게 변덕스럽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해서 관세라는 비용을 지불하면 좀 됐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바이든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동맹국을 연합을 해서 중국을 함께 예를 들어서 뭐 홍콩 인권법 문제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게 되면은 예. 사실은 훨씬 더 중국 입장에서는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이제 그 스트레스를 사실 이제 또 동맹국한테 풀 수 있는 위험들이 사실 있는 거죠. 네. 중국이 그때 사드 배치했을 때 저희 그렇죠. 한국한테 예. 한 거를 네. 보면은 예. 사실 이게 참 깡패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정책은 상식선에서 네. 너무 변덕스럽지 않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고 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보고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좀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조금 더 낫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블루웨이브 자체는 이제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이제 무산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됐을 때 바이든 정책 영향은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면은 우리 저 팀장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 좀 유망한 섹터나 뭐 ETF 이런 상품 중에서도 어느 게 좀 나아 보인다. 이런 거 하나 좀 뭐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되게 좀 뭐 쉽게 정리를 하면 일단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네네. 뭐 신재생에너지 예, 이런 그거 쪽이요. 이야기 많이 나왔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민주당의 그 공약집을 네. 한 1140페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냥 말끝마다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네.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들이나 ETF들은 네. 뭐 굉장히 좀 유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대라고 해서 새롭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ETF들은 되게 유명해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QCL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LN이라는 건 이제 클린이죠, 클린. 예. 예. 클린이고 이제 Q는 그 펀드 이름인데요. 네. 예. 그리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아이쉐어에서 하는 아이클린, ICLN 요 ETF가 대표적인 아.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입니다. 네. 근데 이 ETF들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미 다 반영이 됐군요. 이미 바이든.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2019년부터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움직였지만 뭐 예를 들면 4년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바이든 후보 정책에서 큰 저 테마 중에 하나가 사실 인프라인데요. 네. 저는 인프라도 좋아질 거는 같은데 예. 이 인프라는 이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원과 하원의 그 지지가 필요한데 그렇죠. 아. 이번에 상원이 약간 좀 공화당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 이제 인프라 쪽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ETF들도 좀 있는데 예. 저는 뭐 아주 그냥 지금은 어쨌든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반영이 되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볼 만한 ETF는 아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예. 일단은 뭐 친환경 쪽에 그리고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관련한 ETF들은 뭐 오늘 주식시장도 보여줬지만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다시 한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친환경 쪽의 그 주식들도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나름대로는 이제 쭉 갈 텐데, 네. 그거 말고 기존에 좀 저평가됐던 뭐 그런 쪽도 그러면 같이 좀 올라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주식시장도 양극화가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면 뭐 K 네네. 뭐 그런 저번에 그런 K자 얘기도 나오고 말씀하셨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양극화가 좀 그 줄어드는 쪽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년도 전망이랑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의 어떤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안에서 좀 순환시키자. 네. 그러니까 약간 너무 큰 기업들 또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을 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원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뭐 소위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극화가 더 막 심해지진 않을 걸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소재나 산업재나 뭐 이런 산업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뭐 계속해서 뭐 간다 이건 아니지만 테크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는 크게 변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벌어진 괴리를 좀 좁히려는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내년에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의 테마가 좀 되긴 하겠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어떤 시대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꼭 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선 이후에 달러하고 위안화 이렇게 환율을 보면은 약달러, 위안화 강세가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늘어날 것 같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약세라든 기축통화 국가로서 약세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좀 긴 관점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나가 보면은 그때가 그게 시작이 되었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사실 금융 변수들이 이렇게 반영하기에는 좀 굉장히 긴 이야기고요. 네. 지금 달러의 약세는 어떤 그런 위상의 약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의 차이도 있는 거죠. 아.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를 잘 잡고 있는데 네. 미국이나 유럽은 잘 못 잡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장률이 미국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은 최근에 3분기 GDP도 굉장히 좀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그게 지금의 어떤 달러 약세의 예를 들면 한 60% 이상 그게 설명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미국 달러의 어떤 위상의 변화라는 네. 거는 한 뭐 최근에 어떤 변화의 한 10%? 아. 이 정도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60% 10% 들었다 보니까 30%는 뭘까 이런 궁금증이 네.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적으로 네. 예를 들면 위안화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내부적으로 이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 미국 대선 전에 있었던 그 중국의 오중전에서 나온 네. 얘기를 보면 막말로 앞으로 2035년까지 중국 GDP 2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속도로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네. 미국이 한 뭐 2, 3%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사실 2030,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게 GDP가 예. 역전이 됩니다. 아, 예. 그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뭐 위안화를 강세로 가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그 이제 정책, 중국의 어떤 정책, 특히 내수를 강화를 해서 미국과 독립하겠다, 네. 탈미국화를 하겠다라는 정책에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위안화가 강해야 되는 거죠. 예. 위안화가 약해서는 그런 중국의 전략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또 한 20, 30%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이 위안화를 강하게 해서 내수를 세게 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연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으니 네. 이 위안화에 대한 방향의 일부의 부는 또 이제 그쪽에서 좀 이유를 또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좀 중국 관련 뉴스 중에서 관심을 끌었던 게 그 사상 최대의 공모 규모로 이제 좀 그 관심을 모았던 그 엔트 그룹의 그 상장이 지금 무기한 연기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지만 일단은 그 중국 정부가 좀 누가 보스인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줬다. 뭐 금융 자본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근데 당초 그 소식이 나왔을 때는 중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실제로는 보니까 별로 지표상으로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오늘 보니까 오히려 좀 약간 더 오르기도 했던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투자 주체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나쁜 뉴스인 거고 네. 분명히 외국인들한테는 충격적인 뉴스였었을 것 같아요. 네. 딱 상장 이틀 전에 예. 네.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좀 신뢰의 문제 그리고 어떤 관치금융에 대한 어떤 걱정들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중국 본토 시장은 예. 한 95% 이상이 또 자국민이지 않습니까? 예. 자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게 뭐 좋게 얘기하면 익숙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의 자본주의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저희보다는 훨씬 더 좀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에 저는 충격이 덜한 이유가 투자 주체의 차이에서 네. 만약에 외국인의 입김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으면은 당연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거나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제 의외로 또 좀 중국 시장은 뭐 별로 영향을 덜 받았던 이유가 거기서 이유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 못지않은 금융 강국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뭐 국가적인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틀 뭐 전에 상장 이틀 전에 이렇게 취소해 버리거나 연기되는 이런 사태를 보니까 말씀대로 이제 관치 금융의 국가다. 중국을 외국인들이 볼 때는 별로 신뢰성이 없는 나라다. 이런 식의 평가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면 누가 보더라도 꽤 외부에 좋지 못한 신호를 주는데 이게 중국의 어떤 금융 개방 또는 금융 개방을 통한 금융 강국 전략에 좀 부담 내지는 상당히 안 좋은 전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팀장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분명히 이제 그 뉴스의 의미는 네. 말씀하신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왜 그러면은 엔터파이낸셜의 상장을 굳이 이틀 전에 막아야만 했나를 네. 이렇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부채 문제를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터파이낸셜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물론 핀테크 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MMF 같은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들에 대해서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약간의 조금 더 많은 이자를 투자자들한테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받는 투자자들이 또는 사용자들이 돈을 더 이제 그 엔터파이낸셜한테 맡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엔터파이낸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그 어떤 자기 자본이 없이 약간 이제 높은 금리를 줌으로써 이제 투자자들을 좀 유인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금융기관들은 중국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든 뭐든 하려면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엔터파이낸셜은 좀 자유로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이 그 이번에 막 그 이제 여러 이야기들도 있지만 결국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 이제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채를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터파이낸셜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을 워낙 잘 벌고 이제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제 좀 뭐 아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약간 위험이 있는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왔던 데서 중국 정부가 이제 태클을 걸었다라고 보면 오히려 중국 정부나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부채 통제를 더 잘 함으로써 앞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험을 막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 뭐 좋은 뉴스는 투자 주주 입장,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